미국 신용등급을 정크본드로 강등하겠다. 33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노예처럼 끌려가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뉴욕의 UN 본부,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파리의 OECD 본부, 그리고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이 네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72시간 내에 석방하라. 안 그러면 미국을 손절하겠다.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킨 한국의 저력,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다니엘 크로포드입니다. OECD 다국적 기업 행동 지침 이행위원회에서 선임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파리의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사무실에 도착했고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7분 제 업무용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처음에는 그저 스팸 메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동영상 파일의 용량이 상당했고 무엇보다 제 개인 업무 메일 주소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기에 호기심이 생겼죠. 영상을 재생한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느 구금시설의 복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특유의 흑백 화면이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시아인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흉악범을 호송하는 것처럼 무장한 경비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영상을 확대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죄수복이 아니라 평범한 작업복이었고 가슴 부분에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로고였죠. 영상은 총 47분 분량이었습니다. 구금 시설 곳곳에 CCTV가 포착한 장면들이 편집되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젊은 한국인 기술자가 무언가를 항의하는 듯 보였지만 경비원이 거칠게 밀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나이 든 기술자가 쇠사슬 때문에 걷기 힘들어하는데도 계속 재촉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즉시 영상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이 영상 조작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일주일 전 미국 텍사스 주 구금 시설에서 촬영된 것이 맞습니다. 텍사스라니 바로 한국 기업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OECD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니 해당 한국 기업은 3년 전부터 미국에 투자를 진행해왔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큰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단 말입니까? 제가 추가 정보를 수집하던 중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수십 통의 비자 관련 문의 서한,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들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기술자 파견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정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답변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통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실수로 내부 메일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상부 지시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되 명확한 거절 사유는 남기지 마십시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지연, 그리고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문서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비자가 곧 나올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믿고 입국했다가 도착하자마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거부당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추가로 보낸 의료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3일 동안 약을 받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고 OECD 다국적 기업 행동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왜 제보자는 저에게 이 자료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메일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72시간 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그들 중 일부는 강제 추방됩니다. 전과자로 낙인 찍힌 채 말입니다. 72시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죠. 저는 곧바로 상급위원회에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OECD 사무총장인 마리안느 르페브르는 제 보고서를 읽자마자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다니엘,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영상과 문서 모두 진위가 확인됐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사안이군요. 30분 만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에는 뉴욕, 제네바, 브뤼셀의 고위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속했죠. 유엔 인권이사회의 마리 듀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에서 올라온 보고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의적 구금입니다. 유엔 인권선언 재구조 위반이죠. EU 집행위원회의 한스 베커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원국 기업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투자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IMF 부총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투자 환경의 근간을 흔드는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내 기구가 동시에 같은 사안을 놓고 긴급 회의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죠. 우리가 각자 따로 움직이면 미국은 개별 대응으로 시간을 끌 겁니다. 맞습니다. 동시다발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4대 기구 공동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OECD 대표로 현장 조사팀에 합류하게 됐고 각 기구에서도 정예 요원들이 선발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미국 국무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48시간 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예상대로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 리처드 스톤브리지가 화상통화를 요청해왔죠. 크로포드 조사관,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성급하다는 겁니까?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맥락을 모르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설명해 주시죠. 스톤브리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가안보요?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합니까? 그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면서 먼저 구금부터 했다는 겁니까? 스톤브리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도 있습니다. 통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미국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법무팀장 오재현 씨였습니다. 크로포드 조사관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도운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진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 팀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저희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 커뮤니티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먼저 기획했습니다. 지역 학교의 장학금, 기술교육센터 설립, 환경보호기금, 이익을 내기도 전에 먼저 투자하려 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왔죠. 자료를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장 부지를 선정하던 시기, 미국의 한 경쟁 기업이 같은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한국 기업에 밀려 철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로비스트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리처드 스톤브리지와 대학 동기이자 골프 친구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압박이었죠. 다음날 아침 4대 기구 공동조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국제 규범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쇠사슬에 묶인 한국 기술자들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해시태그 샤프리더 코리안 엔지니어스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인가?
한국은 우리의 동맹 아니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조사팀과 함께 텍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진실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그들의 모습이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공항 밖에는 리처드 스톤브리지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조사관, 텍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고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국무부가 마련한 회의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스톤브리지가 말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라뇨? 우리는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쇠사슬이 정당한 법 집행입니까? 톰 브리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미국 측 관계자들이 대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IMF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의적 구금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가 불가피합니다. 이 한마디에 미국 측 관계자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신용등급은 고달러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유엔 인권이사회의 말이 뒤부하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보고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체계적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EU 집행위의 한스 베커도 가세했습니다. EU 회원국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 재검토를 권고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톰 브리지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 오재현 팀장이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미국 정부와 주고받은 모든 서신입니다. 6개월간 127차례 문의했고 명확한 답변을 받은 것은 단 3건뿐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그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이 이메일을 보십시오. 국무부 실무자가 저희에게 비자는 입국 후에도 처리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이 입국한 것입니다. 톰 브리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도메인에서 발송된 공식 이메일입니다. 증거 앞에서 미국 측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는 파일들이었습니다. 이 기술 문서들은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과 유사합니다. 강 팀장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특허도 이미 출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훔친 것입니까? 그럼 미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도 서로를 고소해야겠군요. 논쟁이 격화되던 중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톰 브리지 차관보님, 록히드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으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록히드사는 한국 기업과 같은 부지를 놓고 경쟁했다가 패배한 그 기업이었죠. 그것이 이 사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톰 브리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록히드사가 이 건과 관련해 로비 활동을 한 기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엔의 말이 뒤부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조사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휴회가 선언되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급히 워싱턴과 통화를 시작했고 저희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재현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조사관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구금된 기술자들이 수감 중에도 작성했다는 메모들이었죠. 이걸 보십시오. 그들은 갇혀 있으면서도
공장 설계를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환경에 맞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죠. 메모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표가 빼곡했습니다. 이들이 산업 스파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엔지니어입니까? 저는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프로 정신이 느껴졌으니까요. 휴회가 끝나고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톰브리지의 표정은 한층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재검토한다는 겁니까? 구금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 개선이 아니라 즉시 석방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48시간 내에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4대 기구가 동시에 공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드디어 구금 시설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측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밖으로 나오자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텍사스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 5시, 드디어 구금 시설로 향했습니다. 미국 측은 끝까지 거부하려 했지만 전날 협상에서 국제적 압박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시설은 휴스턴 외곽의 황량한 사막지대에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열기가 느껴지는 텍사스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죠.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마치 군사기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입구에서 몸수색을 받는 동안 동행한 유엔 인권이사회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반 구금 시설치고는 보안이 너무 삼엄한데요. 경비원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죠. 안으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CCTV 영상에서 본 그곳이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 회색 콘크리트 벽이 끝없이 이어졌죠. 드디어 한국 기술자들이 수감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하진 씨였습니다. 42세, 반도체 공정 전문가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구금된 기술자들의 비공식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멍과 함께 살같이 벗겨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박 선생님, 상태는 어떠십니까? 견딜 만합니다. 다른 분들이 더 걱정입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 구금되었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하진 씨는 차분히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별도 심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입국 심사인 줄 알았죠. 하지만 5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무장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자 위반이라며 체포한다고 했죠. 저희는 항의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부 담당자와도 통화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쇠사슬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흉악범입니까? 제 전공은 나노, 공정, 최적화입니다. 2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범죄자 취급입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셋 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입학식인데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묻는다고 아내가 전화로 울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만난 정기영 기술고문은 65세의 원로 엔지니어였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절뚝거리며 걸어왔죠. 젊은 사람들이 더 고생입니다. 저야 늙은이라 이런 일도 겪어보지만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간 반도체 개발에 몸바쳤습니다. 삼성전자 1세대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산증인이죠.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잠재적 스파이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쇠사슬을 차고 8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달라고 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틀을 기다리게 했죠. 세 번째로 만난 김주영 씨는 29세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고 입사 3년 차인 촉망받는 인재였죠. 미란다 원칙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 요청했지만 나중에라는 답만 돌아왔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임신 8개월인데 첫 아이라 불안해하는데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혹시 충격받아서 조산이라도 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서야 겨우 5분 통화를 허락받았습니다. 아내가 대성통곡하더군요. 태명이 희망이인데 아빠가 감옥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네 번째 증언자는 이상욱 씨였습니다. 38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설비 엔지니어였죠. 계속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며 미뤘습니다. 혈당이 400을 넘어가기 시작했죠.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혼미해졌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30분만 늦었으면 혼수 상태에 빠질 뻔했다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겁니다. 사망률이 5%나 되는.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딸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아빠 없는 입학식이 될 뻔했죠. 다섯 번째로 만난 조민석 씨는 35세의 통역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기술자도 아닙니다. 영어영문학과 출신으로 기술 문서 번역만 했을 뿐인데 똑같이 구금됐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찾으신다고. 요양보호사가 아들이 출장 갔다고 둘러대고 있대요. 치매 환자한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섯 번째 증언자는 신재호 씨, 33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꿈이었죠. 구글, 애플 같은 회사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급해서 요청했는데 교대 시간까지 기다려라고. 어른이 되어서 그런 굴욕을 당할 줄은. 일곱 번째로 만난 황준서 씨는 45세의 품질관리 전문가였습니다. 20년 동안 무결점 신화를 지켜왔습니다. 불량률 0.001% 이하를 유지했죠. 그게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입니다. 그가 쇠사슬 자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수백만 개의 칩을 검사했습니다. 이 손이 왜 쇠사슬에 묶여야 합니까? 제 아들이 뉴스에서 아빠가 쇠사슬에 묶인 모습을 봤대요. 학교에서 아빠가 범죄자냐고 놀림받는다고. 여덟 번째는 오태준 씨, 51세의 생산관리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팀 막내가 입사 6개월입니다. 신혼여행도 미루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죠. 미국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좋아했는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신적 충격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26살 청년이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잔대요. 아홉 번째로 만난 최기훈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를 신문했던 요원 중 한 명이 실수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간수가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당신들이 무고한 거 안다.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열 번째로 만난 한상민 씨는 37세의 재료공학 박사였습니다. 제 전공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입니다. 10년을 연구해서 신소재를 개발했죠. 그걸 미국 공장에 적용하려고 왔는데 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5살 딸이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매일 운다고. 그게 아빠로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현장 책임자였던 장원석 부장이었습니다. 크로포드 조사관님, 저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희가 한 일이라곤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려 한 것뿐입니다. 그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구금 중에도 작성했다는 문서들이었죠. 이걸 보십시오.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계획서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와 이미 협약을 맺었죠. 매년 100명의 현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참전용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죠.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건 환경보호 계획입니다. 공장 부지의 30%를 녹지로 조성하고 탄소 중립을 5년 내 달성할 예정이었죠. 태양광 패널로 전력의 70%를 자체 생산할 계획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의료 센터 건립도 계획했습니다. 회사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연간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구금 중에 그린 설계도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그렸죠. 에너지 효율을 15% 더 높일 수 있는 개선안입니다. 저희는 갇혀 있으면서도 더 나은 공장을 만들 생각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정말 산업 스파이처럼 보이십니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구금자들이 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죠.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고문이 무릎이 아픈데도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 이론을 설명하고 있었고, 조민석 씨는 영어가 서툰 동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울고 있자 박하진 씨가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엔의 말이 뒤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족들, 아이들, EU의 한스 베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요. 차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재현 팀장이었습니다. 조사관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국무부 내부 이메일입니다.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즉시 오재현 팀장이 보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압축 파일 안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이 들어있었죠. 어떻게 이걸 입수하신 겁니까? 내부 고발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국무부 직원이 익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처음 제보를 보낸 사람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이메일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리처드 스톤브리지, 수신자는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K테크사의 미국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 단, 공식적인 거부 사유를 남기지 말 것. K테크는 한국 기업의 코드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로키드사가 재진입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 세 번째 이메일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비자 서류를 계속 보완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 것. 그들이 참다 못해 먼저 입국하도록 유도할 것. 네 번째 이메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입국하는 즉시 체포 준비를 하라. 명분은 비자 위반과 잠재적 안보 위협. 다섯 번째 이메일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과하지 않나? 시각적 효과가 필요하다. 다른 아시아 기업들에게 경고가 될 것.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메일에서는 언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프레임을 준비하라. 증거가 없어도 의혹만으로 충분하다. 일곱 번째 이메일은 법무부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면 상당 부분 정당화 가능? 여덟 번째 이메일에서는 로키드사 로비스트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톰브리지, 잘 부탁하네. 우리가 재진입하면 정치자금 2천만 달러를 약속하지? 저는 즉시 조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던 결정적 증거입니다. 유엔의 말이 뒤부하가 문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권 남용이 아니라 조직적 음모입니다. EU의 한스 베커가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부패 사례죠. IMF 대표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국제 투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됩니다. 저는 곧바로 스톤브리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크로포드 조사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차관보님, 이 이메일들을 설명해 주시죠.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사실입니까? 톰브리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맥락이요? 로키드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기로 한 맥락 말입니까? 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전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내용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 기업의 진출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입니까? 현재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해명은?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키드사 주가가 10% 폭락했고 달러 가치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미국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한 스캔들. 21세기 최악의 경제 부패 사건. 소셜미디어는 더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 한국에게 사과하라. 스톤브리지를 구속하라. 백악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폭로가 터졌습니다. 로키드 사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출을 방해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사태는 미국 대 한국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이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폭스뉴스를 시작으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미국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 정황, CNN에서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의 노트북에서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대량 발견됐다. 현재 FBI가 분석 중이다. 소셜미디어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들이 보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산업 스파이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언론 플레이. 톰브리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죠. 우리는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킨 것입니다.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접근하려 했던 미국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모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죠. 하지만 오재현 팀장이 즉각 반박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가 장비 구매를 위해 접촉한 정상적인 거래처들입니다. 모든 미팅은 공식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증거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업과 주고받은 견적서, 미팅 요청서, 심지어 일부 기업들의 환영 메시까지. 저는 이 자료를 들고 다시 언론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이것을 스파이 활동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스파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기술 패권은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펜타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발언은 한국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양국 관계를 훼손할 뿐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도 폭발했습니다.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불매운동 움직임도 시작됐죠. 이때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공정한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 산업계에도 해롭습니다. 특히 애플의 팀 쿡 CEO가 개인적으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혁신은 협력에서 나옵니다. 보호주의는 모두를 퇴보시킬 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겪은 일은 일본 기업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요구합니다. 독일도 가세했습니다. 이유는 회원국 기업들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랑스까지 나섰습니다. 자유무역의 가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톤브리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승부수를 던졌죠. 저는 미국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범죄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가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역겨움을 느낀 것이죠. 특히 구금됐던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인 박하진 씨가 병원 침대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존경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자 공정한 경쟁을 하는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물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재현 팀장이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재현 팀장이 준비한 것은 30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크로포드 조사관님, 이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실행하려 했던 전체 계획입니다.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텍사스와 함께 성장하는 100년 프로젝트였죠. 첫 장을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드림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미래, 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저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5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죠. 화면에 당시 사진들이 떴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이 청바지와 체크 셔츠를 입고 주민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모습이었죠. 저희 회장님이 직접 텍사스 방언으로 인사하셨습니다. 하우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되러 왔습니다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죠. 3개월간 텍사스 문화를 공부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주민들과의 대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목장주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면 우리 목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오? 라고 영어로 질문했고, 저희는 아닙니다. 목장 옆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 목장에서 나온 스테이크를 직원 식당에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죠.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5개 목장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2천만 달러 규모죠. 첫 번째 섹션은 교육 투자였습니다. 작년 11월, 저희는 오스틴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학생들에게 반도체를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7세 마리아라는 학생이 물었어요. 저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집이 가난한데? 라고 영어로 물었고, 저희 기술이사가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공부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대학까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죠. 강 팀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1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한 학생당 연간 5만 달러. 4년간 지원입니다. 이미 장학재단도 설립했고 첫 기금 1억 달러를 입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전용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 1월 텍사스 한국전 참전용사회를 방문했습니다. 화면에는 백발의 참전용사들과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92세 조지 밀러 씨가 말했습니다. 1951년 춘천에서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한국군이 우리를 구했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이 우리 손주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니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전용사 직계 후손 500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0명이 지원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한 참전용사의 손자가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우셨고 이제 한국이 제게 미래를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세 번째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이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공대학장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학장이 말했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 기업이 우리 기술을 훔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함께 기술을 만들어 갑시다. 매년 20명의 교수진을 한국에 초청하고 100명의 학생을 인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죠. 실제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소 설립, 10년간 5억 달러 투자. 라이스 대학과는 의공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프로젝트죠. 텍사스 메디컬 센터와도 연계해서 환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에라 클럽 텍사스 지부와 6개월간 협의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미팅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 오염 공장이냐고 영어로 항의했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감시하십시오. 환경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장 지붕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 전력의 70%를 자급, 빗물 재활용 시스템으로 용수, 사용량 50% 절감, 폐열 회수 시스템으로 인근 온실에 무료 난방 제공, 부지의 30%를 텍사스 토종 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환경단체 대표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40년간 환경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기업은 처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텍사스 시골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 주변 50마일 내에 병원이 없는 마을이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의료센터 5대를 운영하기로 했죠. 상세한 운영 계획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이 함께 근무, 주 2회각 마을 순회 진료, 약값의 80% 회사 지원, 응급 환자 헬기 이송 서비스. 한 농부의 인터뷰 영상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초기 당뇨를 발견했는데 한국 회사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저희는 대기업 하청이 아닌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계약서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부품 공급, 조회 정밀 가공, 계약금 $500만, 선지급, 물류 운송, 텍사스 트러킹, 10년 장기 계약, 구내식당, 로라 할머니, 케이터링, 전통 텍사스 음식, 특히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밥스 웰딩이라는 3명짜리 용접 회사가 있었습니다. 폐업 위기였죠. 저희가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최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30명을 고용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밥스 웰딩 사장의 동영상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입니다. 7번째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텍사스 로데오 축제 후원, 김치 바비큐 퓨전 요리 대회 개최, 한국어와 영어 교환 학습 프로그램, 텍사스 컨트리 음악과 케이팝 합동 공연, 작년 시범 행사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한복을 입은 텍사스 주민들이 함께 춤추는 모습이었죠. 문화는 섞이면 더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강 팀장이 마지막 섹션을 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어린이 코딩 교실, 매주 토요일 무료 운영,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우승팀, 한국 연수, 여성 엔지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은퇴 엔지니어 재교육 과정, 특별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장이 흑자를 내는 해부터 매년 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공증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구금된 우리 직원들이 감옥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텍사스 어린이 과학관 설계도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그렸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지만 텍사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도면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꼭 지을 것입니다. 텍사스 아이들이 우주를 꿈꾸는 곳. 한국 기술자들의 약속. 저는 이 자료를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한국 기업의 진짜 의도입니다. 기술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려 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텍사스 지역 기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거부했다니. 또 다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100년을 내다본 약속이군요. 강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도 그 기회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직도 미국을 믿습니다. 텍사스를 사랑합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신다면 저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텍사스와 함께 위대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로키드 사법무팀 직원이었던 제시카 밀러가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부와 공모의 경쟁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내부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키드사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여러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공작을 펼쳤다는 증거였죠. 이제 4대 국제기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제네바 UN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욕, 파리, 브뤼셀, 워싱턴이 동시에 연결됐죠. UN 인권이사회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미국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OECD 사무총장이 이어받았습니다.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공식 제재 절차를 시작합니다. EU 집행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원국들과 긴급 협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MF 총재가 나섰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시장은 투자 적격성을 상실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재평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 핵폭탄이었습니다. 4대 기구의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구금된 모든 한국 기술자들의 즉시 석방.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 72시간의 시한도 정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달러 가치도 급락했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다. 이대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미국 의회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톰브리지 차관보는 즉시 의회에 출석해 해명하라. 상원 법사위원장도 특검 임명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최악의 권력 남용이다. 언론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이 붕괴했다고 썼고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평했습니다. 시민사회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백악관 앞은 시위대로 가득 찼죠. 정의를 회복하라. 한국에 사과하라. 스톤브리지를 구속하라. 압력은 내부에서도 거세졌습니다. 국무부 직원 200명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따를 수 없다. FBI 요원들도 내부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증거 조작 지시를 받았다. CIA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감시하라는 지시는 불법이었다. 사면 초가에 몰린 백악관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 72시간. 이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한 70시간 전 IMF 총재가 첫 번째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도 재평가가 불가피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미국 국채가 정크본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우존스 선물지수가 5분 만에 5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시한 65시간 전 중국 중앙은행이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습니다.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달러 매도 신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3% 떨어졌죠. 재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한 60시간 전 일본 정부가 뜻밖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일 무역협정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마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시한 48시간 전 EU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제재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유럽 공공사업 입찰 전면 금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검토, 미국 금융기관의 유로존 영업 제한. 이것은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도 언제든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문제다.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자유무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시한 40시간 전 미국 내부에서도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과 직접 협력하겠다. 뉴욕 주지사도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 연방정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상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시한 36시간 전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민을 보호하라. 한국 대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대체 투자처로 유럽과 아시아를 우선 고려. 이것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한 30시간 전 백악관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안보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가 훼손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집니다. 통합참모의장도 동의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CIA 국장이 브리핑했습니다. 한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미 정서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시한 24시간 전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2000포인트 하락, 나스닥 8% 폭락, 서킷 브레이커가 하루에 2번이나 발동됐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CNBC에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금융 9.11입니다. 정부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대공황이 올 겁니다. 시한 18시간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2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하원 의장도 가세했습니다.
이것은 헌정 위기다. 행정부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시한 12시간 전, 연준 의장이 비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달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재무장관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재앙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시한 6시간 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한국에 사과하라. 경제를 살려라. 스톤브리지를 구속하라. 백악관 앞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죠. 시한 3시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실시간으로 20%대로 폭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사상 최대 하락폭이었죠. 부통령이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각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군 수뇌부도 압박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한 2시간 전, 연방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법치주의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마저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시한 1시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의회는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내일 개장과 동시에 붕괴할 것입니다. 동맹국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앞 광장은 시위대로 가득했죠. 우리가 적군.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한 30분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강요들을 소집했습니다. 한국 측 요구를 전면 수용한다. 즉시 발표 준비를 하라. 국무장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각하. 시한 10분 전,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성명서가 들려 있었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이 무릎을 꿇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구금시설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한 명씩 걸어 나왔죠.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더 이상 쇠사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박하진 씨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 기술 고문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품격 있는 태도에 미국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죠. 언젠가는 다시 올 겁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에서는 스톤브리지가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침묵을 지킨 채 연행됐습니다. 로키드사도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30% 폭락했고 CEO는 사임했죠.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더 공정하고 열린 국가가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의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텍사스에 투자할 것입니다. 약속한 일자리와 지역사회 공헌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미국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강대국의 품격,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한 성숙함. 4대 국제기구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규범의 승리다. 어떤 강대국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다니엘 크로포드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동료가 물었습니다. 힘들었겠군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걸 봤으니까요. 지금까지 4대 국제기구를 뒤흔들 수 있는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부당한 구금으로 시작되어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정의와 원칙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과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정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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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